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요즘 미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폭의 거의 뭐 3일 가까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약간 시원치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뭐 일단 당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압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희는 아예 그냥 인버스는 지금 들고 있는 물량 자체가 아예 없고요. 지금 장기 국채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 있고 근데 국채 금리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음, 조금 더 살 거예요. 국채금리가 더 올라오면 더 살 겁니다.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국내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에서 지금 1차 물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그 DC 퇴직연금 들고 있는 거는 코스피, 그냥 코덱스 200에 좀 들어가 있어요. 1,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수익 뭐 한 그냥 2%? 3% 정도 나 있는데, 뭐 어차피 뭐 퇴직연금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분할 매수로 국채 들어가는 금액 말고 나머지를 좀 놀리기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좀 상승 배팅 쪽에다가 좀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이 끝날 쯤에 딱 국채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타이밍 맞추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자금을 지금은 코덱스 쪽에 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이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자금들은 네이버 쪽에 좀 많이 넣었어요, 오늘. 제가 그 왜 매수했는지나 기술적 분석 보고 수급 이런 거 보고 들어간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물릴 것 같거든요. 뭐 오늘 한 1%? 오늘 한 2% 수익 나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쭉 밀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 정도 수익인데 내일 약간 개파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세요. 외국인이 보니까 마지막에 선물을 매도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렸네. 물릴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이제 결과 보고 제가 만약에 좀 투자가 이번 네이버 투자가 좀 잘 된다고 치면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했는지를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뭐 채팅방에다가 제가 수시로 계속 올려가지고 뭐 수급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올려드리면서 뭐 보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하면 잘 된 투자가 된다면 그거를 공유를 좀 드릴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면 필요 없죠. 실패한 투자 방법이 뭐 필요 있나? 제가 주식은 잘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 투자만 하는 거예요. 경제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이상하게 주식은 그 개별주 보고 이러는 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차트 공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차트 공부는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시경제가 그냥 뭐 밤사이에 갑자기 뭐 어디 뭐 전쟁 나거나 뭐 연준에 어떤 이사가 나와가지고 또 뭐 이상한 말 하면은 바로 내리꼽으니까 뭐 분석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개별주는 잘 투자를 안 하고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너무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다가 진짜 조심스럽게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진입을 한 건데 내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막 밀리고 있던데 일단 그건 이제 내일 결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단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번 것도. 단기로 들어가는 건 단기로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리든 뭐하든 저는 그냥 예, 사이즈 안 나온다 싶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수급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들어간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장표를 처음에 넣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올렸던 거 보면 뭐 피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약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안 좋은 거라고는 제가 금리 인하할 때가 진짜 문제다라고 했던 거는 기존 분들한테는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 몇 개 올리면서 갑자기 이 구독자 수가 늘면서 그분들은 조금 모르셨겠죠. 제가 요즘에는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죽음이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원래 평소에는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구독자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늘기도 했고.
예, 주제는 금리 인하는 죽음이다. 여러분이 저한테 준 질문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 금리 혹시 인하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뭔가 증시에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들고 온 거고요.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레전드로 왼쪽 Y축은 파란색 선 나스닥입니다. 파란색은 나스닥이에요. 좀 체크를 해줄 걸 그랬네요. 빨간색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 오른쪽 레전드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그리고 초록색은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이렇게 쭉 제로 금리 하다가 뭐 올렸던 부분이 있던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세 개를 들고 온 건데 여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나는 게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냐 아니면 이 자체가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죠. 이거 제가 한번 과제로도 내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전되는 그러니까 과도한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솟구치고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긴축 쪽으로 돌린다는 말이니까 경기가 좀 안 좋게 돌겠죠. 그러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금리는 내려가고 단기금리는 올라가면서 장단기금리 역전이 발생되는데 그로 인한 유동성을 이렇게 옥죄는 상황이 되죠. 목을 조르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둘 다 작용합니다. 둘 다 이렇게 순환고리처럼 서로 엮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스파이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 그래도 저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만들어내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 말이 좀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고 연준이 이걸 내렸죠. 기준금리 이걸 내릴 때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때에는 보시면 파란색 보시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이 꼭대기 찍고 내려가는 중에는 여기도 나스닥 보시면 상승해서 제일 높았을 때랑 하락했을 때랑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두 번째 여기 뭐 나스닥 요건 이제 아마 그거죠 이제 그 버블 닷컴 버블 쪽 그때의 상황인 건데 이때도 뭐 나스닥 4,600까지 갔다가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대충 갖다 대고서 그냥 보고 한 거예요. 대략 뭐 이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들고 온 거고 여기도 보시면 초록 색깔 기준금리 내릴 때 정작 문제는 뭔가 그 상승을 끌고 가다가 동결하고 내릴 때 피봇 할때 증시가 좋지 않아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리는 이유가 올리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으니까. 내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가 경제가 죽어서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경제가 너무 침체로 가다 보니까 피봇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 피봇하는 지표로 삼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은 게 ISM PMI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이 영상 찍을 때 한번 다시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선 제가 저희의 뭔가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 들고 왔어요. 금리 인하를 여러분이 뭔가 약간 호재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약간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급락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경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간다고 뭐 이건 올해가 아니라 뭐 작년부터 한 번도 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꼽을 거예요. 내로 꼽을 건데 경제는 안 좋아져요. 침체의 길을 계속해서 갈 텐데 금융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경제랑 금융이랑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경제는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중에도 뭔가 유동성 공급을 한다던가 해서 금융단에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괴리를 여러분이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식쟁이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주식쟁이한테서 경제를 찾지 말고 이코노미스트한테 가가지고 주식을 찾지 마세요. 그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리를 탈 줄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서 이걸 잘 움직여서 이제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생각해서 나오는 이 반등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는 안 좋아져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반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레버리지 뭐 아깝다 제 이거 영상 있잖아요 거기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과매도 구간이어서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게 다 같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것만 보다 보니 뭐 이렇게 이 어떤 밸류가 있을 때 이걸 오롯이 딱 그대로 금융이 따라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융은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더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과매도 상태였고 그리고 10월이 약간 공백이에요. 뭔가 FOMC도 없고 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지도 않고 물론 CPI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근래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CPI에 들어가고 있는 뭐 가솔린이나 원유나 뭐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백의 10월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공백의 10월이고 근래에 나왔던 되게 과매도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던 거고 예,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지. 페드가 뭔가 이렇게 피봇할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얘기가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반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오로지 과매도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일단.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진짜 주식이 작살나는 때인 거예요. 금리가 하락할 때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오죠, 여기. 경기 침체 중간에 반등 나와서 쭉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는 건데, 보시면 요즘 뭔가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될 때 보통 이제 뭐,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 뭐 이걸 이제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만 봐가지고 할 건 아니고, 이거만 보고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바닥 잡을 때 이거 보고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이거만 보고 할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이걸 보고 하긴 할 건데 좀 뭐 그분들처럼 이것만 보고 막 나중에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게 이거 보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냥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때 가서 어차피 우리가 장기 국채를 좀 롱텀으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공부하면 되죠. 가족에게 좀 돌아가고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두 번째 국면이. 우리 경기 침체 이 3탄 있죠. 1탄 이제 인버스 거의 끝나갔는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밸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세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인버스로 발라먹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국채 이 분할로 들어가면서 좀 놀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만약에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인버스 다시 한번 발라먹으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서 요거를 좀 그 지표로 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어떤 요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해소되면서 쭉 빠져나올 때 뭔가 이런 바닥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것만 보고 움직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가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게 진짜 역사상 초유의 상승세예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3% 올린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금리 인하할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경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인하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올렸던 거고, 내리는 이유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내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경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고름만 짜내야 되는데 수술 중에 갑자기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덮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왜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보고 우리는 국채로 들어가야 된다. 채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튜브에 한정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잔소리죠,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할게요. 제 채널 이름이 사실과 의견인 이유가 어,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블라인드라는 그 직딩들 모아놓은 커뮤니티에서 매일 글을 썼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제 제 블로그가 일바로 뜨네요. 이제 예전에 이제 1년 하기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만 건데, 제가 매일매일 글을 썼었어요. 이렇게 일간지로 해가지고. 286개는 1년 딱 하고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신문 보고 그다음에 김현석 특파원님, 조재길 특파원님 거 영상 1.5배속으로 돌려서 신문이랑 그 영상 두 개 요약해서 이렇게 글 올렸었어요. 뭐 인디안 썸머 있네. 7월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하는 걸 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이거 제가 올리고 출근했었거든요.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요 아래 뭐 이렇게 사견 정도 좀 보시고. 예. 이때도 보면 제가 쫄지 말라고 상방 배팅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7월에. 그 인디안 서머라는 게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때 상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때 잠깐 반등이 나올 텐데 이거 인디안 서머로 보고 신이 주신 기회니까 정리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 글을 쓸 때마다 1년 내내 쓸 때마다 제일 첫머리에 두는 게 이거였어요. 정부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것. 이 문구를 항상 제 뭔가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들고 갔던 건데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정보를 뭔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실 때 사실하고 의견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 정보를 들고 온 거는 사실이죠. 이 차트를 들고 온 거는. 그냥 과거의 이력이니까 이 팩트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금리 인하할 때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의견이죠, 이게. 이걸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사실이 뭐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뭐고 이걸 진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내가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 사실과 의견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약간 저는 오히려 약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는 아니면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사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던가. 그래서 그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두 번째는 알고리즘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주식을 사거나 혹은 인버스를 쳤거나 이러면은 보유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한테 조금 유리한 정보라든가 나와 동일한 정보를 조금 더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알고리즘이라는 게 계속해서 비슷한 채널을 보여주게 돼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되게. 진짜 알고리즘이라는 게 귀신같이 알고 내가 보통 오래 지속하는 거 혹은 나와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통 이런 채널을 많이 보더라 라는 식으로 추천이 계속해서 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보시면 그 이렇게 상방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는 뭐 상방에 대한 얘기라던가 하방에 대한 얘기라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 상방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좀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면 그쪽 한쪽으로 되게 계속해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약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떤 한쪽의 정보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한쪽의 정보에 되게 치우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자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상방을 뭐 경제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항상 눌러서 확인을 해요. 뭐 극단적인 분들 있죠. 막 뭐 박세익 그분도 있고 뭐 유동원 씨도 있고 예, 그런 분들 것도 항상 제가 눌러서 확인을 해요. 두 개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저를 속이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이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예, 조금 그런 인지 없이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조금 예, 한쪽으로 좀 편향된 정보만 계속해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인데 내가 이 채널에 들어가서 원하는 바가 진짜 정보를 위해서 듣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사고 물렸는데 약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던가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터치하길 원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건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나도 물렸고 내가 지금 뭔가 예, 이 주식이 좀 잘 안 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물려 있어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그걸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물린 다음에 찾아보잖아요. 기업 분석 물린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상승을 합니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위로가 되죠. 저도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그 정보를 접할 때 목적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로를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다. 뭐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터 린치가 이런 말 했다. 워렌 버핏은 항상 막 적립식으로 투자했고 길게 길게 들고 갔고 뭐 인플레이션 봐라. 인플레이션은 항상 모든 자산은 우상향이고 뭐 이런 말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잖아요. 진짜 내가 그냥 위로를 들으려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짜 정보를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위해서 들어간 건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눌러서 확인을 하세요. 제 영상 보는 것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막 위로하거나 그런 건 잘 못해요. 제가 ENTJ인데 조금 그런 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도 되게 마누라 속상하게 많이 만드는데 아, 저는 약간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 사실 전달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고 의견은 의견처럼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내 의견은 이렇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예, 그래도 좀 맞춰 왔으니까 예, 제 의견 판단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경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 거 들어오실 때도 똑같아요. 근데 제 거는 사실 위로 부분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위로를 잘해야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정보 전달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오히려 위로를 하는 분들이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 물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데에서 좀 뭔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근데 오히려 물렸을 때는 사실 정보 쪽에 저는 이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저는 모든 유튜버를 다 1.25배속으로 봐요. 모든 유튜버를. 1.25배속으로 어려운 거 저는 한 개도 못 봤어요. 여러분 시간 아껴야 돼요. 제 것도 똑같아요. 제 것도 1.25배속으로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이 정보, 컨텐츠 자체를 오롯이 내가 정보로서만 받아들이려면 그냥 1.25배속으로 듣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아껴야 되고 하루에 되게 정해진 시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위로받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단기간으로는 저는 상승 쪽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저도 상승 얘기하니까 훨씬 좋긴 좋아요. 너무 좋아. 마음이 편해. 실제로 요즘 반등 크게 크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본 지식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져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이 앞에서 말했던 알고리즘이든 목적이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든 예, 조금 이번에도 우리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하 있어. 이 뭔가 피봇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했던 게 여러분은 주식시장이 그럼 반등하는 건가요? 이랬는데 아니다. 나는 경제 죽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예,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맨큐의 경제학. 진짜 좋은 책이에요. 요즘 만화로 된 거 있거든요. 한 12만 원인가 하던 것 같은데 그냥 사세요. 진짜 쿨하게 사세요. 그거 보고 그냥 들고 한번 공부를 하세요. 제 책장에 진짜 경제 관련된 책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역사도 되게 많고 한데 예,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뭐야 이 투자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경제 공부를 좀 빡세게 해두면 다음 경기 부양할 때 우리 이번에 이 부양책이 어떤 건지 봤죠? 맛봤죠 한번. 유동성 공급하는 게 얼마나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지 자산 시장을 폭등시키는지 눈앞에서 우린 한번 봤잖아요. 다음에 그게 왔을 때를 준비를 해야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다시 뭔가 그런 부양책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잘해 먹으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그래도 약간 상방 쪽이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위로보다는 예, 정보를 찾아서 다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진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 기본 지식 공부. 그래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과 이 의견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댓글 수준 보면은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이 뒤에도 또 Q&A 있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질문 요거 보면은 이거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에 있는 매파 인사든 비둘기파 인사든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둘기파도 많이 매파로 돌아서긴 했는데 둘이 둘 다 일단 목적은 같아요. 근데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워워 이렇게 약간 냉각시키려고 지금 되게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을 워워 천천히 이렇게 냉각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올리자. 그리고 최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 레이트 조금 내리고 해서 천천히 죽여가자 하는 거였고 매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려서 경기 침체 일으켜서 빨리 죽이고 금리 다시 빨리 내리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죽이고 다시 그 기준금리 빨리 내려서 정상화시키자. 이 기간 자체를 좀 줄이자, 우리. 이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서 길게 가져가자고. 매파는 빠르게 일으켜서 다시 정상화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파는 웍! 뭐 이런 거고 비둘기파는 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인플레이션 잡으러 가는 건 동일한 거고 이 최종 목표 금리가 어딘지에 대해서를 왜냐면 우린 장기 국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터미널 레이시 어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둘기파가 저기 완전 쭈구리 돼가지고 이 매파에 섞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조만간 경기가 빠개지면은 분명히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준도 결국에는 경제 자체가 죽는 걸 원하진 않아요. 인플레이션 잡자고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경제 해칠 거를 우려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긴축합시다라고 했던 거지. 대놓고 경제 죽이려고 이 기준금리 막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표는 똑같아요, 둘 다.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거고, 예. 이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요즘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무지성 적립식 투자.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그냥 삼성전자를 무조건 산다.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은. 뭐 가격이 얼마든 신경 쓰지 않고, 예, 저는 이거 진짜 괜찮다 생각해요. 장점이 뭐예요?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주식을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주식 전전긍긍 할 필요도 없어요. 싸지면, 더 많이 살 수 있네, 이번 달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다예요. 올라가면 내가 그동안 샀던 거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주식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들어가는 자체가 훨씬 적어요. 그냥 정해진 행동만 하면 돼. 매월 100만씩 산다. 끝. 제일 좋은 거는 노동력이 안 들어간다. 이게 진짜 좋죠. 뭐 단점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무지성 적립 투자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거 이걸 보고 있을 필요도 없죠, 이런 분들은. 근데 진짜 수입이 조금 매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 자체가 괜찮아서 앞으로 뭐 들어갈 돈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진짜 저는 이 투자 방법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막 뉴스에 그거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마음 편해. 전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노동력을 아끼는 게 이 투자의 아주 메리트인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다고? 그럼 이건 애초에 틀린 거지 그러면.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노동력이 들어가고 있어. 그다음 이제 막 분할 투자 방법이라고 막 있죠. 아, 제가 이거 진짜 싫어했는데 예전에 막 TQ 막 그거 있었잖아요. 아, 전 그거 진짜 너무 너무 혐오했어요, 진짜. 뭐 몇 프로 빠지면 얼마씩 매수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방법. 무슨 투자 방법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니 어차피 종목 잘 골라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투자 방법의 전제는 주식이 상승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이미 우리 손에 내가 막 조각을 하는데 뭐 되게 막 뭐 얇은 칼도 있고 막 1파이짜리 조각칼도 있고 2파이짜리 조각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조각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밀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오로지 상승 배팅밖에 할 수가 없어. 주식이 상승하는 것밖에 배팅을 할 수 없다면 그게 꼭 좋다고 할 수 있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ETF가 되게 발달하면서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채권 인버스를 할 수도 있고 주식도 주식 인버스를 할 수 있고 요즘은 개인한테 공매도도 열렸죠. 되게 그렇게 많은 다양한 투자 방법이 생겼음에도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꼭 상승 쪽에다가만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진짜 너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종목이라는 게 종목? 뭐 S&P 500 정도면은 예, 뭐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막 30%씩 빠지는 이런 장이 왔는데 거기서 막 레버리지 태워가지고 그걸 몇 퍼씩 때려박는다. 이거는 좀,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경기 침체가 몇 년, 한 8년,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이 정도의 경기 침체는 한 번씩 회피할 필요는 있죠. 그래, 저는 이거 약간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차피 종목 잘 골라야 되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걸로 막 그 작년이나 저 막 유동성 공급할 때 막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때 이제 막 유행했던 이런 건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린 방법이라고 봐요. 어차피 내가 그렇게 종목 잘 거를 선구안이 있으면 근데 뭐 선구안이 있으면 뭐 하나. 어차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는데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는 건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ETF 시장이 더 활발해지면서 ETF가 이렇게 바스켓으로 담다 보니까 ETF 200에 정해진 종목들을 딱딱 담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매도를 던질 때도 그렇게 ETF 그냥 바스켓으로 그냥 통째로 던지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니 뭐 삼성전자를 사도 지금 10만 전자 막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5만 전자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결과가 그렇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투자니 투자 방법이니 투자 방법 자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좀 그냥 그래요.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그 투자 방법보다는 그냥 공부 좀 더 해서 내가 여러 개의 조각칼을 가질 생각을 하세요. 조금 더 예쁜 조각상을 만들려면 예? 둥근 칼 하나만 하지 말고 뭐 세모칼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이제 뭐 채권일 수도 있고 뭐 인버스일 수도 있고 국채일 수도 있고 회사채일 수도 있고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차라리 다양화하세요. 꼭 상승해야만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이런 투자 방법 말고 상승을 전제로 된 투자 방법 말고 이런 상황에선 이거, 이런 상황에선 이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장기 채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투자처를 선택지 자체를 좀 늘리세요. 아니, 인버스도 있고, 응? 많잖아요. 왜 굳이 상승할 때만 먹는 여기서 아둥바둥 뭐, 이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알파 전략입니다. 막 이런 건 예, 저는 좀 별로라고 봅니다. 역시 이것 또한 제 사견입니다. 의견일 뿐입니다. 인플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상으로도 내년에 가면 인플레가 꺾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도, 예, 뭐, 중고차 가격도 보면은 이거 제가 9월 중순 기준으로 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예, 그냥 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랜드 인덱스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자체가 예, 최초로 꺾였다 했죠. 저번 달에. 꺾이면서 주택 가격이 꺾여야 이제 후행적으로 렌트비도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가면은 이러나 저러나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매 휘발유 가격인데 뭐 5달러 넘어갔던 게 지금 4달러까지 와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러면 한 이제 20% 빠진 거죠. 여기서 더 내리겠죠. 그리고 이 소매 휘발유 가격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뭐 대중교통비일 수도 있고 운송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이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걸리적거리는 부분 하나가 고용비용 지수. 그거 하나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금요일에도 아마 고용 관련된 거 나올 텐데 거기 고용비용 관련된 게 있거든요. 뭐 급여? 노동급여 관련된 부분이 상승률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꼭 확인해야 되고. 실업률이야 뭐 그냥 3.7 비슷한 언저리 아닐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막 이게 막 딱히 볼 지표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졸트 구인수 같은 경우에 1,000만 대로 내려왔죠. 확 줄었죠. 구인수가. 그것만 봐도 이미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간 거는 좀 대변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속성을 보자. 중고차 가격 빠지는 거 지속성 보이죠? 렌트 인덱스 빠지는 거 지속성 보이죠? 이번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한 단계 빠졌는데 예, 이전 달에도 빠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요거 쭉 내려와서 다시 좀 고개 들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4달러 아래에선 놀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A. 아, Q&A 전 너무 진짜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것도 되게 많고. 우선 제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저도 잘 몰랐어요. ETF는 증권사가 아니고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래요. 코덱스는 한국투자자산운용, 코덱스, 우리가 흔히 코덱스 뭐 200, 코덱스 뭐 뭐식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코세프는 키움증권이 아니고 키울 자산운용사. 다른 건가 근데? 키울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래요, 아무튼.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등 ETF는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주식 형태로 상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정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증권사에서는 ETN이 있습니다. ETN. 저는 ETN 안 합니다. ETN이랑 ETF랑 나중에 다시 이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ETN 하지 않아요. 요 이제 일단 팩트 정정을 한 거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하여 연준의 입장이 아닌 미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연준이 부담스러워 2.5까지 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미정부의 부채도 한몫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금리가 결국은 돌고 돌아 미국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다시 돌아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재무부 입장에서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강달러로 만드는 이유가 사실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는 조금 덜 힘든 거고 나머지 이렇게 약간 음?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죠. 본인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너네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참교육시키는 거죠. 제가 그 바람 그 들고 와서 했잖아요. 어? 다섯 대만 맞고 끝내자 이번 거. 응? 그래서 다섯 대 때리고 있는데 1%, 2%, 3% 때리고 있는데 3%까지 갔더니 저 일본에서 대들고 있고 영국 지금 저 연기금 빡살라고 앉아 있고 응? 부작용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영국 국채 금리 발작이 있고 나서 최종 금리를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올리지 못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연초부터 중순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향상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치를 만들었고 이게 반영될 때마다 증시 바닥을 한 단계 낮췄던 것처럼 반대로 이번 금리 발작이 증시 바닥을 단기적으로나마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1,200쯤으로 잠시 조정을 때 롱베팅을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짜 조금 경제에 대해 경제를 좀 기본 펀더멘털로 보고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뻔히 아래로 꺾이고 있는 걸 알면서 좀 상방 배팅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과매도가 나오거나 과매수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때그때 그냥 단기 반등, 단기 반락에 대해서 인버스 치고 상승 배팅하고 하는 부분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뭔가 연준이 약간 비둘기로 돌아서 오른다. 이런 원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질문 주신 분이랑은 저랑은 좀 그게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인 자체,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좀 달라요. 롱으로 보는 근거 자체가. 이해되셨겠죠?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국채 몇 프로 정도 매입하셨나요? 지금 들어간 건 총 자산에선 한 15%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퇴직연금으로 들어간 건데 4.2%에서 들어갔습니다. 10년물. 서머스가 파월이 말한 중립금리 수준 택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립금리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도 중립금리는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테일러 준칙이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공식처럼 만든 게 있어요. 뭐 성장률이 얼마일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일 때, 실업률이 얼마일 때 이런 걸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중립금리는 이거다. 적정 금리는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뭐 그걸로 했을 때는 뭐 6%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있어 이거 비둘기파 그 뭐 중립금리 넘어가지고 되게 빡세게 올려서 왁왁 응? 빡세게 빠르게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고 비둘기파 워워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제가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3%도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땐 기준금 그 경제 체력 자체가 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3%도 힘들어요. 이 지금의 경제가 버티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기준금리 위쪽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레리 서머스 선생님은 진짜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응? 번역기 돌려가지고 되게 많이 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존경하는 경제 석학이십니다. 달러 가지고 있는 건 TLT 매수했는데 원화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 달러 환전이 부담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일본 상장 미국채 20년 환해지 샀는데 어떻게 생각해? 엔화는 노출, 달러는 해칭 될 거라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나 채권 가격 상승, 엔화 가치도 상대적 상승을 했거든. 상승을 생각했거든. 나름 배당도 주고 등신 같은 생각인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이 와, 진짜 그냥 일반 개인들도 진짜 똑똑해졌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분 질문을 요약드리면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있는 엔화로 내가 바꿔서 일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이제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해지로. 그러면은 이분은 미국 20년물을 환해지라고 했으니까 엔화로 샀다는 얘기인 거죠. 엔화와 연동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엔화가 지금 저평가인 것도 한번 먹고 장기국채, 미국 장기국채에 대해서도 한번 먹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다시 강달러가 내려올 거니까. 와,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는 진짜 충분히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엔화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기 때문에 엔화를 가지고 미국채를 산다. 너무, 너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충분히 되게 논리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근데 진짜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다가는 안 올렸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올렸던 질문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다시 어차피 약달러로 돌아설 텐데,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고, 근데 제가 그거는, 예, 그쪽 부분은 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럼 제가 FX 시장에 가 있지. 예, 그 부분은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분도 그렇고, 뭐, TLT로 나중에 했을 때,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약달러로 올 텐데, 그럼 원화로 바꿔서 국내로 들고 오면은 조금 환차 손이 나지 않을까? 지금 되게 고점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질문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강달러 상태에서 차라리 일부를 국내로 들고 와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장기 국채를 사는 게 어떨까라고, 이건 제가 단톡방에서는 제가 말했는데 이쪽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수준 보면은 진짜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이 질문 보면서 진짜 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 국국채 10년물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그리고 이건 그거 들고 온 거예요. CDS 관련해가지고 요즘 막 뭐 올란내문에 막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들고 왔어요. 여러분이 약간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5년물 CDS 금리인데, CDS 가격인데, 예, 걱정 마세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혀. 물론 이제 어느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부러지면은 모든 CDS가 올라요. 왜냐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서로 물려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저 나라에 빌려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저 나라한테 돈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 못 받네. 혹은 저 나라 뭔가를 자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내가 운용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 있는데 그거 못 받겠네 해서 우리나라 CDS 금리도 튀어 오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우리나라는 버틸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채 진짜 안전 자산이에요. 신흥국 중에서 제일 높아요. 더블 A. 진짜 신용등급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고, 이분 질문 보시야. 이거 한 사람이 질문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년에 CPI가 기저효과로 자연스레 잡히게 되면 애초에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그냥 통계학으로 잡는 것만 고려를 해서 안 잡는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금융 정책으로 내렸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상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죽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컨센이 있긴 하잖아요. 내년에도 아무리 그래도 3% 위에서 놀고 있겠죠. 기준금리가. 그걸 가정했을 때 내년에 가면 잡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금리를 동반해서 내년이 0%여도 내년에 가면은 통계학적으로 그냥 잡힐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세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연준의 금융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다른 거. 졸트 보고서도 지금 내려왔죠. 두 번째. 현재 흐름이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각국의 환율 부담, 각국의 금리 인상,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맞죠. 연준에 의한 금리 상승 플러스 각국 미국채 매도 효과로 장기채 금리가 더욱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TLT 진입 잡은 이유가 뭔가요? 국채 매도로 인한 금리 상승, 잔존 채권의 듀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10년물이 4.5%까지 가는 걸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자고 하는 건가요? 네, 얼추 맞죠?
저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 성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기채를 하면 그 기간 안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채를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뭐 무조건 내려줘요.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먹게끔 되어 있어요. 수익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3.7, 3.8도 충분히 괜찮고, 다음에 나오는 고용비용 지수가 뭔가 좀 하락세가 보인다면 진짜 개나이스, 그거는. 그럼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빡세게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진짜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연준의 말을 믿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안 믿었죠. 연준이 말은 저렇게 해도 긴축 안 할 거야.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산망 배팅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근래에 나온 하락세를 다 정통으로 맞은 거잖아요. 시장이.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이 믿고 있어. 잘 생각해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거고 거기서 제일 빨리 회복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유동성이 몰리면서 강달러 현상이 재현될까요? 이거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일으키면 전 세계 국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는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만의 금융 상태가 아니고 모든 금융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도 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쟤도 내 자산 가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하나 부러지면은 미국도 안 좋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강달러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제일 빨리 화복할 거라는 거는 조금 다르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이라는 거랑 경제 관점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오히려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제일 많이 회복하니라고 하면은 차라리 신흥국에 들어가야죠, 그때는. 신흥국에 들어가서 그 상승세를 먹는 게 훨씬 낫죠. 오히려 미국은 그나마 좀 뭐 덜 부러지고, 예, 그거 좀 회복하러 가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신흥국이나 조금 그 외의 국가에서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테니까. 유동성이 거기 몰린다라고만 보는 거는 사실상 예, 조금 편향된 생각이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회복할 때는 다른 장으로 가가지고 자금이 다른 장으로 몰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은 지금 오히려 경제 침체 일으키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잖아요.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그 모였던 달러가 밖으로 나갑니다. 집 나가면서 다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경제 부양하고 그 바닥에 널브러진 거 달러 지금 미국에 모였던 달러들이 그 경기 침체 와가지고 다 박살난 그 국외 자산, 미국 외의 자산을 사러 그 달러들이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 유동성이 미국에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외로 나가요. 약달러를 만들면서. 왜냐면 달러도 이제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박살난 자산들 주우러 가야죠, 그때. 동일합니다, 우리랑. 그래서 요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오늘 또 길었네. 예, 또 질문 있으면은 꼭 달아주십시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는 거고. 근데 진짜 댓글 요즘 질문 주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알아가는 것도 많고. 그 이번에 그 팩트 정정해 주신 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올게요. 빠잉!